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두 곳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고아입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제 기억에 시작되는 그 어린 시절부터 저는 줄곧 혼자였어요. 제가 지내던 보육원은 저처럼 아예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지내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님 사정 때문에 장기로 맡겨진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차피 같은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뭐가 다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오실 거란 기대가 있는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얼굴은커녕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조금 커서 원장님께 누가 나를 맡긴 거냐 여쭤봤는데 원장님은 이런저런 말로 대답을 피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가 와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맡긴 것도 아니고 보육원 문 앞에 놓고 도망갔대요. 7개월 정도 된 어린아이였던 저를요. 보육원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걸 원장님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제 이름과 생일이 적힌 쪽지 한 장이 전부였다고 했죠.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저는 저의 부모님이 언젠가는 저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내내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그토록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그리움과 외로움은 제가 커갈수록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도대체 나를 낳은 부모란 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자식을 버려두고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을까? 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나를 낳고 이렇게 버렸을까? 나는 이런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매일 곱씹으며 저의 사춘기는 정말 힘들고 각박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초반에는 방황도 많이 했었어요. 공부도 잘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도 그냥 엎드려 잤죠. 학교를 안 가는 날도 많았고요. 주변 친구들이 저 보육원 산다고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성격적으로도 방어적이었고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땐 친구들과 무리지어 가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냥 거리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 한 친구의 부모님 신고로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부모님이 찾아와서 데리고 가면서 다 저하고 놀지 말라고 하셨죠. 쟤 때문에 내 자식까지 물든다고요. 저는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연락을 받고 보육원 원장님이 데리러 오셨죠. 원장님은 저에게 제발 말썽 좀 부리지 말라고 속상해 하셨어요. 빠듯한 보육원 환경에 케어해야 될 아이들은 많은데 저까지 말썽을 부리니 많이 힘드셨겠죠. 저는 저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분노와 외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더 삐뚤어지지 않게 해준 사람이 제 인생에 한 명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희경인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였는데요. 희경 언니는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시고 고모네 집에서 지내다가 뒤늦게 고모도 안 될 것 같다고 하셔서 보육원으로 온 케이스였습니다. 희경 언니는 그때 당시 이미 중학생이었고 어린 나이가 아닌데 보육원으로 온 거다 보니 오히려 적응도 더 못하고 낯설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몰래 울기도 많이 울고요. 다른 보육원 친구들은 유난히 적응도 못하고 보육원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 언니를 싫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언니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 다가가지 않은 저였지만 일부러 언니에게는 말도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제 딴에는 보육원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알려주고 언니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언니도 처음엔 저를 경계하고 어색해하다가 나중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만 잘 지냈죠. 많이 친해지고 난 뒤 언니는 자기 집 얘기를 해주었는데 언니도 참 어린 나이에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더라고요. 부모님이 한꺼번에 다 사고로 돌아가신 이야기,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형편이 좋지 못한 고모네서 지낸 이야기, 고모네 집도 너무 가난해서 언니에게 줄 방 한 칸이 없어서 거실에서 지내며 눈칫밥 먹었던 이야기 등등요. 언니는 그 얘기를 하며 많이 슬퍼했지만 그래도 언니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언니는 그리워할 부모라도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것도 없다고요. 언니는 눈칫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차라리 그런 기억이 없는 게 나으니 제가 낫다고 했고 저는 언니가 더 낫다고 했죠. 짧은 부모와의 기억을 안고 고모네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던 언니가 불쌍했을지 부모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내내 지내야 했던 제가 불쌍했을지 그건 모르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족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그 언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고 보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언니는 형편이 안 좋은 와중에 공부는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머리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언니는 성인이 되면 바로 취업해서 돈을 벌 거라고 했지만 그 언니가 사정만 됐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언니는 저를 억지로 붙잡고 공부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같은 애들은 공부라도 많이 하고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한다 라고 하면서요. 저도 처음엔 공부하기 싫었지만 그 언니가 하도 억지로 붙잡고 공부를 시키는 통에 그래도 반에서 중간 이상은 했었습니다. 그 보육원에서 언니와 저는 마치 가족이 된 듯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죠. 그러다가 언니가 먼저 성인이 되면서 보육원 퇴소를 해야 했습니다. 자립지원금이라곤 방학한 구하기 힘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나왔지만 언니는 천만다행히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 취업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거기서 자리 잡고 저도 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종종 놀러 올 테니 사고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먼저 보육원을 떠났고 보육원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먼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먼 거리지만 언니는 주말에 이따금씩 과자를 사들고 보육원에 왔고 저는 마치 부모님을 기다리듯 늘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 뒤 저도 퇴소를 해야 했는데 언니네 공장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아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자기도 이제 기숙사 생활 안 하고 집을 구했다며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해서 언니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육원을 퇴소하고 자립을 하기 힘들어 하는데 저는 언니가 있었으니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저는 언니에게 너무 고마워서 제 자립 지원금을 전부 언니에게 주려고 했지만 언니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이건 네가 갖고 있으라고. 사람은 돈이 늘 수중에 있어야 된다고. 그 누가 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 된다며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취업하고 나면 그때 반값은 나눠 내자고 하면서요. 언니는 외지고 오래된 반지하에 살았는데요. 햇볕이 잘 안 들어서 곰팡이가 잘 생기고 옷이 잘 안 마르는 곳이었습니다. 반지하 밖으로 술 취한 취객들이 잘 지나다니고 어쩔 때는 창문에 대고 오줌까지 눈 적도 있습니다. 밤에 술 취한 취객이 창문 근처를 서성이면 무서워서 언니를 붙들고 오들오들 떨다가 잔 적도 많죠. 집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언니와 같이 지내니 좋더라고요. 언니 역시 저랑 같이 사니 혼자 살 때보다 덜 무섭고 재밌다고 해주었습니다. 저도 언니네 집에 얻어 살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와중에 취업 자리도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첫 출근 후 회식이 있었고 상사분이 부모님은 뭐 하시느냐 물어봤는데 언니가 회사의 고아 출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사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한 게 마음에 내내 걸려서 집에 와서 언니에게 말했더니 언니가 사실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묘하게 선배 언니들이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언니 마음속에 내가 고아 출신이라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후 돈을 좀 더 모으고 나서는 기숙사를 나온 건데 저도 그런 편견을 들을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언니가 보육원 나오고 나서도 꽤나 고생을 많이 했었구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언니와 저는 친자매 이상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같이 살면서 한 번씩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지냈어요. 저는 부모는 없지만 언니가 마치 제 부모 같았고 유일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종종 하며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언니가 부모 역할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봤자 저보다 고작 2살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 20대 초반이었기에 언니도 몹시 어렸는데 말이에요. 언니는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돈밖에 없다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많이 모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자기는 나중에 건물을 살 거라고 했습니다. 동네까지 대강 봐놨다고 했죠. 언니는 자려고 누우면 그런 얘기를 잘했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어이없다고 웃었어요. 돈도 없어서 햇볕도 안 드는 반지하에 살면서 그 좋은 동네에 건물주라니요. 실현 불가능한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언니는 두고 보라고 보란 듯이 자기가 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목표가 있고 자신만만해하는 언니가 멋지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엔 언니는 머리가 좋고 의지도 있으니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했습니다. 돈을 벌려는 의지가 상당했던 언니는 정말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월급의 일부는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도 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언니는 꽤나 적극적이었습니다. 물론 잃을 때도 많고 기껏 모은 돈을 날린 적도 있었지만 언니는 굴하지 않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겪어도 결국 나는 잘 살 것이다 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지에 불타는 언니와 달리 평범하고 손도 작았던 저는 하루하루 회사 다니고 월급을 모으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가 주식으로 꽤나 큰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주식을 조금씩 꾸준하게 사두었던 회사가 그때의 경제적 상황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언니는 그때 정말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언니는 그 돈과 모아놓은 돈 그리고 대출을 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저도 데리고 들어갔어요. 반지하 살다가 아파트 들어가니 너무 좋기는 했지만 지어진 지 정말 오래된 낡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냐, 그리고 나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어디냐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살았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얼마 되지 않아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언니는 그 이야기를 알고 들어간 거였어요. 언니는 입주권을 샀습니다. 그 사이에 주식도 열심히 했어요. 언니는 돈을 모으는 것에만 초집중한 것 같았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하고 주식 공부하고 돈 모으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커피에 관심이 생겨서 일하는 도중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고 내 카페를 창업하기 위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하고 싶은 일과 꿈이 생긴 거죠. 그맘때 언니가 같이 살고 있던 신축 아파트는 주변에 대형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했고 가뜩이나 치솟아 있던 아파트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언니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아파트를 처분했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언니는 자산을 불려갔어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언니는 정말 자기의 바람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언니는 본인의 목표만 보고 열심히 걸어갔고 꽤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언니가 그 아파트를 팔고 나서는 저희는 독립해서 각자 살게 되었어요. 저도 그맘때 회사에서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제 카페를 창업하며 그 근처에 집을 구하게 되었고 언니도 그때쯤 만나던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언니와 저는 따로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응원하며 잘 지냈습니다. 언니와 저는 한 번씩 같이 술을 마시며 우리 이만하면 진짜 잘 됐다고 자축하기도 했어요. 보육원 퇴소할 때 돈도 별로 없어서 쩔쩔맸고 햇볕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에서 밤새 무서워하며 잘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너도 네 이름을 건 카페를 열었고 나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면서요. 저는 언니에게 특히 너무 고맙다고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삐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언니 역시 저를 많이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언니와 저는 서로를 응원하며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제 카페는 대학교 근처였는데 그 남자는 대학교 학부 사무처에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저보다는 4살이 어렸어요. 저희 카페 단골로 자주 오다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나는 사실 부모님이 안 계신다, 보육원 출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고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다며 위로를 해주었고 자기가 앞으로 저의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도 그 남자와의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희경 언니도 결혼해서 형부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기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거든요. 형부는 참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도 언니처럼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잘 만나오던 와중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남친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카페에 어머님을 모시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이 볼 일이 있으셔서 학교에 오셨는데 오신 김에 저를 소개해 주려고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기에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미래의 예비 시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었기에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이 카페구나. 카페가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커피 뭐 드시겠어요? 나는 커피를 잘 안 먹어서 차 있으면 그걸로 줘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준비해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본인 얘기를 잘 안 해.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나 우리 애 아빠나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결혼을 한다니까. 그러게요. 저도 멋쩍게 웃으며 남친을 보았죠. 어떤 아가씨냐 물어봤는데 직접 보라고 하고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뭐 학교 앞에서 카페 한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네. 그래서 요 근처에 마침 볼 일도 있어서 내가 카페 한번 들리겠다 했지. 우리 종우랑 한 2년 사귀었다면서요? 1년 반 정도 만났습니다. 그렇구나.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제가 종우 씨보다 4살이 많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려 보이는데. 그렇구나. 제가 나이가 더 많다고 하니 어머님 표정이 언뜻 굳으시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연하인 줄 알았어. 아참, 내 정신 좀 봐. 이름이? 김진아입니다. 이름도 참 예쁘다. 부모님이 이름도 참 예쁘게 지어주셨네. 하며 웃으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죠.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정말 아예 없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친이 결혼 얘기까지 한 상태다 보니 먼저 부모님께 제 개인사에 대해서 말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카페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으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카페는 본인 거예요? 네. 보니까 알바생도 한 명 있고 손님도 많고 장사가 꽤 되나 봐요. 장사 잘 돼. 이 인근에서 여기가 제일 잘 되거든. 하며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이 근처에 카페가 많던데 여기만 유독 잘 되는 이유가 뭐지? 커피도 맛있고 우리 자기도 워낙 친절하고 싹싹하잖아. 카페도 이쁘고. 그래, 맞아. 나도 장사하는 입장이지만 친절하고 싹싹한 게 진짜 커. 우리 종호한테 들었어요? 우리 감자탕집 한다고. 네, 전에 들었습니다. 장사 잘 되신다고. 장사가 잘 되긴 잘 돼요. 장사가 몫이 중요하잖아.
예전에 우리 동네에 살 땐 그저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지금 위치로 새로 열었거든. 몫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은 꽤 괜찮아요. 거기가 위치가 좋아서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하는 곳인데 운 좋게 우리가 들어갔거든. 장사는 몫이 반이라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다음에 한번 먹으러 와요, 종우랑.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아휴, 그럴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싹싹해 보여서 내가 마음에 드네. 이렇게 잘 되는 카페 운영하는 거 보니 능력도 좋아 보이고. 나이가 조금 많아서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겉보기엔 우리 종우보다 어려 보여. 감사합니다. 이 카페를 젊은 아가씨가 차렸을 리는 없고 부모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당황해서 남친을 쳐다봤는데 남친은 남일인 양 커피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돈 모아서 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혼자 힘으로? 아유, 똑 부러지네. 부모님이 너무 기특해 하시겠다. 저기, 어머님, 종우 씨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요. 사실 저는 돌아가셨어. 우리 자기 고등학교 때. 남친이 제 말을 가로막고 갑자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멈칫했죠. 두 분 다?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대. 어머, 그래? 어린 나이에 고생 많이 했겠네. 어떻게 부모님이 두 분 다. 어머님은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에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저는 묘하게 달라진 어머님의 표정도 마음에 걸리고 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남친을 보며 가슴이 갑갑해졌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다른 형제 자매도 없다고 하자 어머님은 눈에 띄게 말씀이 없어지시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차 잘 마셨다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보자고 하시면서요. 저도 잘 가시라고 인사를 드렸죠. 그렇게 어머님과 남친이 돌아가고 저 혼자 가게에 남아있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참 울적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남친이 카페에 다시 왔고 저는 남친에게 따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시고 오면 어떡해. 말도 안 하고.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말할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자기가 미리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자기 부모님 안 계신 거? 그래, 자기가 미리 말해 놓겠다며. 미안해. 나는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왜 거짓말해? 우리 부모님이 언제나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거기다 대고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잖아. 왜 상관이 없어? 거짓말을 한 건데. 에이, 어쨌든 안 계시다고 했고 그럼 된 거지. 만약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엄마가 결혼 반대할까 싶어서 나는 그랬지. 설령 반대하신다 해도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야, 내가 없는 부모님을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잖아. 엄마 입장에선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남친의 말에 저는 참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 말한다더니 결국 제대로 말도 못해서 제가 직접 말하게 하고 게다가 거짓말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뭐라 말로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 일로 남친에게 꽤나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걸렸나 싶기도 했죠. 저는 그 얘기를 언니에게 전했고 언니도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서 네 남친이 그렇게 했나 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좀 속상했는데 남친이 그 후에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를 했어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려달라고 했고 남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얼마 뒤에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물어보니 아무렇지 않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죠.
남친은 이제 슬슬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남친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운영 중인 감자탕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가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남친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어머, 세상에 여기였어? 왜? 우리 식당 와본 적 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세상 좁다. 그 순간 어머님이 가게 문을 여시더라고요. 엄마! 왔으면 들어오지. 왜 그러고 있어? 지금 들어가려고 했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시큰둥한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저 이거 일하시면서 드시라고 좀 사왔거든요. 저는 오는 길에 사온 롤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먹는데. 네? 일단 들어와요. 이건 아줌마들 먹으라고 줘야겠네. 하면서 제가 사온 롤케이크를 획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때와 달리 어머님이 너무 냉랭하셨고 저는 좀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허락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가게로 들어갔고 자리 하나에 앉았어요. 잠시 후 어머님과 아버님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처음 뵌 거라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저를 별로 탐탁치 않은 눈길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종호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종호한테 얘기 들었어.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애초에 없으셨다고?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던데. 맞아? 네. 제 대답에 어머님이 한숨을 푹 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거짓말을 해?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종우 씨가 종우한테 시킨 거 아니고? 하면서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저를 몰아세우시니 저도 당혹스러워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진아한테? 넌 가만히 있어봐. 본인도 그게 큰 하자라고 생각하니 거짓말 시킨 거지? 내가 종호한테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 부모님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하길래 그것도 내가 좀 놀라긴 했어. 부모님 안 계신다고 하니. 그래도 내 딴에는 이해하려고 했어.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사는구나. 좋은 마음으로 보려고 했다고. 근데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거랑 애초에 안 계신 거랑은 천지 차이지. 어렸을 때 보육원에 버려졌다며. 부모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근본 자체가 없다는 거 아니야. 라며 따지시는 겁니다. 흥분하며 저에게 따지시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작정하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남친이 일방적으로 거짓말한 데다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저를 막 몰아가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테이블만 보고 있었어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 마냥 저한테 화를 내시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아니 애초에 보육원에 그 어린애를 놓고 갔으면 뻔하지. 아무리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 얼굴도 모른다지만 그 답도 없는 피가 어디 가겠냐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 나 참 이건 아니지 않아요? 세상 어느 천지 부모가 아가씨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겠어. 라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서럽고 제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친은 옆에서 엄마 왜 그러세요만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죠. 울긴 왜 울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그 말에 저도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저 부모님 안 계신 거 맞고 보육원 출신도 맞습니다.
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이런 말 들을 이유 없습니다. 정우 씨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 그제야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나 그냥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아, 자기야. 어머 세상에, 바로 본성 나오네. 무섭다. 내가 이래서 싫다는 거야.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른들 앞에서 지 기분 나쁘다고 따박따박 저래? 이래서 사람은 근본을 봐야 돼. 그만하세요. 결혼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얘기 들을 이유 없습니다.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가봐 그럼. 다시는 우리 아들 만나지도 말고 연락도 말고.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절대 내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 말어. 라는 겁니다. 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너무 기가 막혔죠. 주제요? 그래, 우리가 고아 출신 며느리 얻으려고 이날까지 애지중지 아들 키운 줄 알아? 게다가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고. 진짜 깜찍하네. 내 말이 틀렸어? 그쪽 주제를 알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봤는데 희경 언니가 화난 얼굴로 서 있는 겁니다. 남친 부모님도 당황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어머님은 희경 언니에게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 건물은 사실 희경 언니네 건물이었습니다. 희경 언니와 형부가 함께 반반 투자해서 운영하는 건물이었죠. 언니는 그 동네에서 건물을 운영하겠다는 본인의 꿈을 이룬 거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남친네 부모님이 그 건물에서 감자탕 가게를 하셨기에 제가 몹시 놀란 거였습니다. 희경 언니는 화난 얼굴로 따지고 들더라고요. 주제를 알라고 하셨어요? 제 동생한테? 그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놀라시더라고요. 동생이라고요? 아니, 형제자매 없다고 했는데. 같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사장님이 뭔데 제 동생한테 그딴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뭔데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따지는 거냐고요? 사장님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요? 언니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따졌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당황해서 어버버 하더라고요. 제 동생 진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주어진 환경 탓하지 않고 이날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애예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쪽들한테 이런 모욕 당할 이유 없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동생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요. 언니 큰 소리로 따졌고 그 홀 안의 손님들도 쳐다보더라고요. 언니가 따지자 어머님도 억울하다는 듯 따지는 겁니다. 아니 사모님, 친언니도 아니면서 왜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싫다는데. 그래서 저도 안 한다고요. 결혼. 애초에 그쪽 아들이 저 좋다고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할 거면 아들한테나 따지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만만해 보이세요? 저도 화가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둘 다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진아야, 가자. 이런 인간들이랑 상종 말고. 저는 언니의 말에 냉큼 언니 옆으로 갔습니다. 언니는 남친 부모를 노려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참, 조만간 재계약이죠. 저희 여기랑 재계약 안 할 겁니다. 이 자리는 비워주셔야겠어요. 그 말에 어머님 펄쩍 뛰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누구 맘대로요? 건물주인 내 맘대로요. 여기 새로 들어올 사람 있거든요. 계약 기간 끝나는 대로 가게 원상복구시키고 나가세요. 언니의 말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색이 돼서 따지더라고요. 아니,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어. 아무리 건물주라고 해도 함부로 쫓아내면 안 되는 거 몰라? 우리도 가만 못 있어.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대응해 보세요. 우리도 어떻게든 당신네들 가게 싹 비워낼 거니까. 주제를 알라고? 당신들 주제가 뭐길래 남을 무시해? 보육원 출신 며느리 얻기 싫다고 했죠. 보육원 출신 건물주가 운영하는 건물에선 장사가 계속 하고 싶어요. 계약 기간 끝나는 대로 가게 싹 비우세요. 못 나간다고 하면 우리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할 테니까. 언니는 서슬퍼런 경고를 하고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랑 나가는데 남친이 쫓아와서 제 팔을 잡는 겁니다. 자기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저는 남친 팔을 뿌리쳤죠. 누가 니 자기야. 우리는 끝이야. 아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뭘 잘했다고 쫓아와. 아니, 부모님도 속상해서 몇 마디 하시는 거지. 저렇게 해도 자기가 잘한다고 하면 결혼 허락해 주실 거였는데.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코웃음 쳤습니다. 내가 너네 부모한테 막말 듣는 거 참아야 될 정도로 너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내가 왜? 능력도 없고 그 나이 먹도록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변변찮은 주제에 그나마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 생각했던 내가 등신 멍청이다. 자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나는 자기 고아라고 해도 그래도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했어. 뭐? 품어줘? 너 이제 와서 보니 그걸 내 약점이라고 생각했구나. 품어줄 필요 없어. 나도 너 같은 인간 내 인생에 품을 생각 없거든.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친이 또 저를 붙잡으려 하는 겁니다. 언니가 그걸 확 뿌리쳤죠. 내 동생이 싫다잖아. 왜 싫다는 사람 자꾸 늘어지는데? 지금 경찰 불러? 언니가 으름장을 놓자 남친도 쭈뼛거리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언니는 저를 데리고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친 부모가 저에게 막말한 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지만 그때 마침 언니가 나타나 제대로 쏘아붙이고 나온 건 진짜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날 언니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다시는 엮이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도 정신 제대로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친은 저희 카페에 드나들며 저한테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우리 파혼 사유와 네가 나한테 퍼부은 말 학교 게시판에 올리기 전에 그만 찾아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고 냉랭하게 나오자 그 뒤에 남친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 후 언니는 정말 남친네 부모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남친네 부모도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변호사 상담도 하고 버텨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언니네 건물에 들어오고 나서 장사가 잘 된 거라서 못 나간다고 버티는 거더라고요. 언니한테 미안하다고도 했다는데 언니는 나한테 미안할 거 없고 계약 끝났으니 그냥 나가라고 했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제 카페 2호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친네 부모님도 이전한다는 팻말을 붙이고 가게를 비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렴하게 계약 후 제가 2호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몫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 사실 뭐가 들어와도 중박 이상은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카페도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정말 좋게 나오더라고요. 1호점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참고로 남친네 부모가 이전했다는 가게도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그다지 장사는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대단하게 맛있고 서비스가 좋아서 잘 된 게 아니라 몫이 워낙 좋아서 잘 된 곳이다 보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친과 남친 부모까지 잘 떨궈내고 1호점과 2호점을 오가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자 은인과도 같은 존재라서 항상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에게 언니가 내 인생에 나타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언니 역시 언니 본인에게 제가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육원에 갔을 때 너무 힘들고 막막했는데 제가 계속 말 걸어주고 웃어주고 도와주려고 해서 너무 고마웠대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난 빛처럼 느껴졌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진짜 동생 같고 가족처럼 느껴졌답니다. 매 순간 제가 옆에 있어줬다며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너는 내 친동생이라고 우리는 이미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 가족이 아니듯이 언니와 저는 이미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롭고 쓸쓸하던 시절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록 부모님의 존재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언니가 있으니 그걸로도 충분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언니와 행복하게 서로 의지하고 행복을 빌어주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